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좀 특별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 13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를 낸 콜롬비아인 총격 사건의 가해자 2명 중 1명인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 수 클리볼드가 쓴 나는 가해자 엄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가해자였던 아들 딜런 클리볼드는 총격 후 자살했습니다. 그의 엄마 수 클리볼드는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역 활동도 활발히 참여했던 평범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읽어야 할 필독서, 영혼을 관통한 정직함이 느껴지는 글이다. 그리고 엄청난 용기와 지성으로 쓰여진 걸 고귀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타임스에서는 말합니다.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꼭 들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홍한별 님이 옮기셨고 밤비에서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해설 부분과 책을 펴내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해자 엄마입니다. 해설. 평범한 일상에 숨은 공포. 앤드루 솔로몬. 정말로 나는 고통, 너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나. 내 불, 내 침대를 같이. 끔찍하게도 머리를 같이 쓰며 게다가 내가 먹으면 너까지 먹이면서.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아이의 결함이 드러나면 언제나 사람들은 부모를 비난해 왔다. 18세기에 나온 상상주의 이론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감춰진 음란한 욕망 때문에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어머니가 고압적이고 아버지가 수동적일 때 동성애 성향이 생겨나고 조현병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부모의 무의식적 소망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다. 자폐증은 냉장고 엄마의 냉랭함 때문에 아이들이 침묵의 요새 속으로 침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물론 이런 정상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부모의 태도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인범이 자라난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대부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곤 한다. 아이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법제도에서도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자는 처벌하기보다 재활에 주력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나쁜 어른은 회복 불가능하지만 나쁜 아이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뿐이고 아이의 범죄는 변하지 않는 본성 탓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양육의 결과다. 이 기분 좋은 낙관주의를 통해 진실에 조금 더 다가설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부모 책임이라는 생각은 심하게 부당하다. 범죄가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심한 학대와 방치를 겪었을 때 취약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취약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했을 때에 약물 남용에 빠지거나 폭력 조직에 들어가거나 가정폭력, 절도 등을 저지를 수 있다. 어릴 때 잔인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은 애착장애를 흔히 보인다. 반복 강박으로 자기가 겪은 폭력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자기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부모들이 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아의 부모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범죄일수록 부모 탓이 아닌 경우가 많다. 외상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비논리에서 나온 일이다.
둘째로 범죄가 부모 탓이라고 믿고 싶은 더욱 강력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는 아이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 이런 재앙을 겪을 위험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2005년 2월 19일 톰과 수 클리폴드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는 두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힘든 아이와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는 중이었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잘못된 육아의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가공할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모가 추동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뚜렷한 실수가 숱하게 드러나리라고 예상했다. 나는 속으로 클리볼드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했다.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 일이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설 무렵에는 콜럼바인 학살을 일으킨 정신 이상은 어느 가정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측하거나 알아본다는 건 불가능했다. 쓰나미 앞에서는 어떤 대비도 무의미하듯이. 수 클리볼드가 말하기를 자신은 콜럼바인 이전에는 교회에 사는 평범한 엄마였다고 한다. 그때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수 클리볼드는 비극적 사건 이후에 극단적 절망 속에서 지혜를 끌어낼 힘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수 클리볼드가 친구들에게 너그럽고 천성적으로 애정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임을 알고 나니 이 비극을 이해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처음에는 클리볼드 부부가 자기 자식과 연관 지어지기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이 저지른 행동을 깊이 속죄하면서 자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나도 알 것 같다. 아들에 대한 수위 깊은 사랑이 이 슬픈 책의 페이지마다 구절마다 묻어난다. 이 책은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수 클리볼드는 좋은 사람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혼란 속에 있으며 무언가 끔찍한 일을 했기에 다른 행동이나 동기마저 무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책에 담긴 궁극적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내 자식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자식을 아는 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렵게 생각되는 낯선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애들한테 동화를 읽어주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죠. 내가 부모와 다른 아이들을 쓸 때 수가 내게 한 말이다. 지금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선해질 능력이 있고 또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한 면과 악한 면 둘 다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콜럼바인 사건 무렵 수가 근무하던 사무실이 보호 관찰소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수는 전과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한 기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극을 겪고 난 뒤에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끔찍한 선택을 했고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인 거죠. 뉴스에서 테러리스트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지. 인류애를 느끼게 되는데 내게 콜럼바인만큼 큰 영향을 미친 일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여윈 사람의 공감력이 엄청나게 증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큰 충격을 주는 범죄가 두 가지 있다. 아이들이 희생자인 범죄와 아이들이 가해자인 범죄다. 첫 번째 경우에 우리는 순진한 아이들이 희생자라는 사실을 슬퍼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아이들이 순진무구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슬퍼한다.
학교 총격 사건은 희생자도 가해자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 학교 총격 사건 중에서도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은 아직까지 전범이자 원조격인 사례로 남아있다. 이 사건의 가학성으로 물든 극단적 자기중심성, 무작위적인 공격, 사전 계획의 거창한 규모 등 때문에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를 영웅시하며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대부분 사람들은 둘을 정신병자로 보고 일부 종교 집단에서는 악마주의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아이들이 무고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소년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품었는지를 분석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아이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층 대범한 부모들도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는데 콜럼바인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매복한 적이었고 평범한 일상에 숨은 공포였다. 살인자를 속속들이 알기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를 원망하면 좋을지 찾으려고 한다. 희생자 가족들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춰진 해답을 내놓으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에릭과 딜런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계획을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막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제퍼슨 카운티 치안판사 존 드비타는 두 소년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식은 부모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자기 속마음을 아주 잘 숨길 수 있다. 희생자 가족은 인간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고 내면의 논리를 감시할 수 있고 비극적 사건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미심쩍은 원칙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뭔가 빠져있는 정보들을 찾으면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악은 현상이 아니다. 또 악의 원인을 안다고 물리칠 수 없다고 했다. 덴버 인근 지역에서는 사르트르를 많이 읽지 않은 모양이다. 에릭 해리스는 살해 성향 반사회적 인격 장애였던 것으로 보이고 딜런 클리볼드는 자살 성향 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광기가 두 소년에게 상부적인 필요 조건이었던 듯하다. 해리스가 이끌지 않았다면 딜런의 우울증이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고 한편 에릭도 딜런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면 그만큼 추진력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에릭의 악의도 딜런의 묵종도 충격적이다. 딜런은 이런 거를 썼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면 이번 생만 끝나면 어디로 가든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다. 나는 드디어 나 자신과 세상과 우주와의 전쟁을 멈추게 될 것이다. 내 마음, 몸, 모든 곳, 모든 것이 평화에 이를 것. 나 자신, 내 영혼. 딜런은 무한한 현실에서 무한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영원한 고통을 겪는다고 썼다. 딜런의 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다. 에릭은 이런 글을 썼다. 어떻게 감히 너와 내가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넌 사람이 아냐. 넌 로봇이야. 내 성질을 건드린 놈은 나랑 마주치면 죽음이야. 에릭의 일기에는 대학에 가서 여자아이들을 꿰어 방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상상이 적혀 있다. 다음에는 소다캔 따듯이 목을 따고 싶다. 어리고 약한 신입생을 잡아서 늑대처럼 갈기갈기 찢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깨부수고 턱을 뜯어내고 팔을 꺾고 누가 신인지 보여줄 거다. 에릭은 실패한 히틀러였다. 딜런은 실패한 홀든 콜필더였다. 수 클리볼드는 아들의 죽음이 사실 자살이었다는 점에 몰두한다. 자살을 깊이 연구한 칼 매닝거는 죽이고 싶은 욕구, 죽임을 당하고 싶은 욕구, 죽고 싶은 욕구,
세 가지가 합해져야 자살이 일어난다고 했다. 죽이고 싶은 욕구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퍼즐을 풀려면 이 조각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에릭 해리스는 죽이고 싶었고 딜런 클리볼드는 죽고 싶었고 두 사람 다 자기들의 경험에 신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둘 다 학살을 통해 자기들이 신이 될 것이라고 썼다. 과대망상과 미숙함은 평범한 청소년의 특성이기도 하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난사가 끝을 향해 치달을 즈음 식당에 숨어있던 한 사람은 살인범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오늘 세상이 끝날 거야. 오늘이 우리가 죽는 날이야. 자기를 외부 세계와 동일시하는 유아적 사고다. G.K. 체스터턴은 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적어도 자기 입장에서는 온 세상을 없앤 것이므로 라고 썼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범죄가 정신병과 무관하고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컬럼바인 사건을 정신질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문제를 겪기 때문에 혹은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범죄 충동을 억누른다. 어떤 물건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이따금 누군가에게 분노가 치솟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죽이고 인질극을 벌이지 않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거나 도덕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건강한 정신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 딜런은 우울했지만 조현병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 같은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 들어맞을 만한 병은 없었다. 사고 장애가 있었다고 해서 딜런이 벌인 행동의 사악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훌륭한 점은 딜런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 클리볼드는 이 일을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 아들의 건강 상태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쉽게 설명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 클리볼드의 최종적인 결심이 드러난다. 클리볼드는 악과 병 사이의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명료하게 밝히려고 애쓰지 않는다. 난사 사건 직후에 시카고에 사는 목수 한 사람이 리틀던에 와서 십자가 15개를 세웠다. 딜런과 에릭을 포함해 죽은 사람 모두에게 한 개씩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십자가와 다를 바 없이 에릭과 딜런의 십자가에도 꽃을 놓았다. 그런데 희생된 학생의 아버지인 브라이언 로보가 해리스와 클리볼드의 십자가를 없애버렸다. 살인자를 십자가로 기리다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한 희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서에도 회개하지 않는 살인자를 용서하라는 말은 없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말라고 성서는 가르친다.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로보의 말은 살인범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용서와 다름없고 용서는 범죄의 잔악함을 은폐한다는 흔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수 클리볼드는 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는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아들과 세상을 저버린 셈이 되었다고 한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최선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죽음은 부모의 절망이다. 이 애도의 책을 통해 수는 대신 참회하려 한다. 미움이 사랑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미움과 사랑은 늘 같이 간다. 처음 만났을 때 수가 1999년 4월 20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틀턴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가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우리 아이가
남을 더 해치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어요. 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이고 우리 아이가 살아남아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2번 아이를 잃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 간곡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애가 죽고 싶었다는 것을 알 테고 경찰의 총에 맞고 죽었다면 결코 답을 알 수 없을 의문들이 남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 주말에 나는 클리볼드 부부에게 딜런이 지금 이 방에 같이 있다면 무얼 묻고 싶냐고 물었다. 톰은 이렇게 말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어요. 수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묻고 싶어요. 엄마이면서도 그 아이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5년 뒤에 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곤 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딜런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하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이들을, 바로 그 아이들을 낳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에게 느끼는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아픔은 제 아픔이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픔은 받아들였습니다. 삶은 아픔으로 가득하고 이 아픔은 제 것이지요. 딜런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누군가를 잃는 일은 한순간 벼락처럼 닥치지만 수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상실을 경험했다. 아들의 죽음, 내가 생각하던 아들의 모습에 대한 상실, 아들의 어두운 면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자기 방어, 살인자의 어머니라는 낙인을 제외한 모든 정체성의 상실, 삶이 이치에 따라 돌아가고 옳은 일을 하면 무시무시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근본적 신념의 상실, 슬픔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수 클리볼드의 슬픔이 리틀턴의 모든 상실보다도 충격적이었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수 클리폴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 고통과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가 안겨준 고통을 구분하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렸다. 수 클리볼드는 아이를 잃은 슬픔, 다른 아이들이 죽었다는 슬픔, 세상을 더 밝게 해줄 행복한 아이를 기르지 못했다는 슬픔과 싸운다. 부모는 어린아이들이 들고 오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기쁨을 느낀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타까운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누구나 겪는 이런 실망감이 이 책에는 엄청나게 확대된 규모로 담겨 있다. 수 클리볼드는 스스로에게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기질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성향을 버려야 했다. 수 클리볼드의 책은 딜런에게 바치는 책이며 변명에 빠지지 않으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확대와 연구를 촉구하는 책이다. 도덕적이고 결연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수 클리볼드는 가늠할 수 없는 고독에 도달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수 자신이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딜런이 그랬듯이 자기 경험을 글로 쓰면서
수는 보통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오비디우스는 이런 검언을 남겼다. 고통을 반기라. 고통에서 배움을 얻을 터이니. 하지만 이런 고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없다. 고통이 다가올 때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고통대로 떠나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 클리볼드는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지만 수의 글을 읽다 보면 욥을 떠올리게 된다. 욥은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탄식한다. 나중에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다. 이 책은 수 클리볼드가 욥처럼 바닥을 알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 안락과 영영 이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슬픔을 달랠 수는 없음을 인지한 것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 수는 슬픔을 달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 책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 쓴 카타르시스 효과를 노린 기록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을 동력으로 삼아 세상에서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인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을 줄어들게 하려는 기록, 즉 수용의 이야기이자 투쟁의 이야기일 뿐이다. 책을 펴내며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에 바친 16년. 1999년 4월 20일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는 총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갔다. 두 사람은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딜런 클리볼드는 내 아들이다.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날 죽은 사람 1명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살을 속죄할 수는 없다. 그 끔찍한 날 뒤로 16년이 흘렀다. 그 16해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에 바쳤다. 어떻게 창창한 아이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로 내 눈앞에서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전문가들, 우리 식구들, 딜런의 친구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놓친 건지,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었는지, 내가 쓴 일기를 덜추고 또 덜추었다. 법 의학자처럼 엄밀하고 철저하게 우리 가족의 삶을 파헤치고 일상적 사건이나 대화를 곱씹어보며 내가 놓친 단서를 찾았다. 뭘 놓친 걸까? 어떻게 했어야 할까? 처음에는 압도적인 수치감과 공포, 슬픔만큼이나 강렬한 알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에 따른 개인적인 이유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을지 모르는 조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퍼즐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자 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일이 힘겹더라도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콜럼바인 이전에 우리 가족이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을 때에 내 생각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폐허 속에서 10년 넘게 찾아 헤매다 보니 내 눈이 뜨였다. 딜런에 대해서나 그날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일들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콜럼바인 밖의 세상에도 미치는 의미가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일어난 학살에서
내 아들이 한 끔찍한 역할을 내가 막을 수 있었을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으리라는 깨달음들이 있었다. 보통 가족의 삶이라는 커다란 양탄자를 이루는 실 몇 가닥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었다. 사실 콜럼바인 이전에 어느 누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았더라도, 아무리 고배율 줌 렌즈를 들이댔더라도 미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모습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톰과 나는 다정하고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부모였고, 딜런은 에너지가 넘치고 애정이 많은 아이였다. 늘 염려하며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기를 빌어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딜런을 햇살이라고 불렀다. 딜런의 금발머리가 후광처럼 빛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딜런에게는 매사가 힘들지 않게 잘 풀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딜런이 내 자식이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온 영혼과 심장으로 딜런을 사랑했다. 콜럼바인 이전의 우리 삶이 너무 평범하다는 점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것 같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기도 하다.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힘들지도 않았다. 우리 집 막내는 속을 썩이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리라고는 우리도 그 아이를 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일들은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들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하는 소망이 가장 강하다. 내 건강을 놓고 보자면 100년 전 아이들이 전염병에 취약한 만큼이나 오늘날 아이들도 이 문제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취약함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문제가 끔찍한 사건으로 분출되곤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의 가능성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되건 어느 쪽이든 가슴 찢어지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이런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무참한 대가를 계속 치러야 할 것이다. 콜럼바인 고등학교나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샌디욱 초등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센트 바버라 캠퍼스 등 학교 총기 사건 같은 비극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동료,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매일 펼쳐지는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는 비극들도 있다. 부모가 그 무엇보다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세상에서 나만큼 더 잘 아는 부모가 없을 진실이 있다. 바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다. 나는 딜런을 무한히 사랑했지만 그래도 딜런을 지키지 못했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살해된 13명도 그 밖에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도 구하지 못했다. 나는 딜런이 심리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고, 만약 내가 제대로 보았다면 딜런이나 딜런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 내 이야기를 최대한 충실하게 들려주면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일지라도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 얼굴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빛을 비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내 이야기를 알고 육아 방식을 바꾸었다. 부모가 제때 개입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룬 일도 있었다. 살짝 내성적으로 변한 듯한 13살짜리 딸의 상태를 알아차린 전 직장 동료가 그런 경우였다. 직장 동료는 딜런 생각을 하며 캐물었다. 결국 딸이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리더니 친구를 만나러 몰래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아이는 극도의 우울과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끈질기게 물었기 때문에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 직장 동료가 우리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일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용기를 얻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나서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콜럼바인의 호된 시련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나의 도덕적 의무다.
입을 열기는 두렵지만 그게 옳은 일이다. 더 잘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일들의 목록은 길고도 길다. 그게 내 실패다. 그렇지만 내가 배운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우리 아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비극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감춰진 고통까지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정 바란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 외에 딴 길은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 책은 그 진리를 일깨워준다. 어둠이 깔린 시대를 보지 않는 맹목적 양육에 대해 성찰하는 독서가 되길 바란다. 조한혜정. 엄마는 아이의 우울과 자살 충동 징후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과 아이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을 처절하게 자책한다. 우리에게 아이 얼굴 너머에 있는 것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빛을 비추어주고 도움을 주라고 말한다. 겁이 난다. 내 아이가 딜런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 같아서. 부모, 교사, 상담사라면 불편감을 넘어서 꼭 한번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임숙.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